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나는 막연함에 속았다. 작가 권다애, 출판사 다독임 북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권다혜 작가님의 나는 막연함에 속았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막연함이라는 감정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되고 설레다가도 한편으론 불안하고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마냥 기뻐해야 할 순간에도 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도 이유 모를 공허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걱정과 고민에 밤새 한숨 쉬며 밤잠을 설쳐야도 했고요. 인생이 뭘까? 왜 살아야 할까?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에 마음이 텅 비는 때도 있었습니다. 막연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순간들, 우리는 막연함에 속아 어쩔 줄 몰라 헤매야 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멈칫하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5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계를 망치고 있던 건 바로 나였다. 둘째, 집순이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일까? 셋째, 우리는 평생 막연함과 싸워야 한다. 넷째,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싶었다. 다섯째, 잠시 지금 이 순간을 좋아해도 되는 걸까? 프롤로그. 단발머리. 28.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하니 왠지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살아왔을 듯 싶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살아오면서 틈틈이, 아니 아주 빈번하게 머리카락을 잘라왔으니까. 그럼에도 28살에 자른 머리카락은 이전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사실 머리카락을 자르겠노라 결심을 했으면서도 나는 거의 석 달가량을 자르지 않고 버텼다. 아직 날이 선선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려던 미용실이 다음 달부터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라는 핑계를 대며 나의 결심을 계속 희석하기 바빴다. 그렇게 미용실을 예약하기까지, 아니, 미용실을 예약하고 그곳에 가기 전날까지도 정말 혼자서 별짓을 다 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
다 뜨지도 못한 눈을 비비며 긴 머리카락을 반으로 접었다 폈다 연신 반복하는가 하면 양치질을 하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옷을 갈아입다가도 습관처럼 멍하니 거울 앞에 서서 단발머리를 한 내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우스꽝스럽게 접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대보면서. 그런데 정작 머리카락이 잘려 나갈 때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덤덤했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런가. 그 난리를 친 것에 비하면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용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한 건물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짧아진 내 머리카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했던 아주 다양하고 요상한 행동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너무나도 닮아있다고. 사실 내 삶은 항상 이랬다. 나는 참 쓸데없이 항상 유난스러웠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멍청한 짓을 했을 때도, 멍청한 짓을 당했을 때도 항상 유난스럽게 아파하고 유난스럽게 스스로를 탓했으며 유난스럽게 두려워하곤 했다. 그렇게 유난히도 아파했던, 두려워했던, 기뻐했던, 그리고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막연하기만 했던 삶의 어느 한순간들이 책 안에 빼곡히 담겨있다. 또 결심을 하고서도 몇 번이나 자신의 결심 앞에서 주저하던 모습을 보며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책의 대부분은 나의 멈칫하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아주 어두운 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조곤조곤 적어 내려간 일기의 어느 한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만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아주 사적인 생각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과거를 무던히도 견뎌온 그대의 삶의 어느 한순간과 어떠한 감정과 맞닿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래서 어느 한 페이지에선 깔깔 웃음을 터뜨리고 어느 한 페이지에선 고개를 끄덕이고 또 어느 한 페이지에선 괜시레 시큰거리는 코끝을 매만지며 다음 장을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관계를 망치고 있던 건 바로 나였다. 나는 손으로 무언가 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어렸을 때는 글을 쓸 때마다 들리는 연필의 서걱거리는 소리를 좋아했고 요즘엔 검정펜으로 수정 없이 써내려가는 그 느낌을 좋아한다. 조금은 느리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빠르게 전해지는 톡보다 손으로 쓰고 전달될 때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는 편지를 좋아하는 편이다. 아마 편지를 쓰는 동안엔 오롯이 한 대상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더 선호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꾹꾹 마음을 눌러담아 보낸 편지에 답장까지 받게 된다면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느림에 적응되어 있는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한 템포씩 느린 나는 앞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템포를 따라가는 것이 가끔은 벅차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 갑자기 떠오른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약속 등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여러 감정들을 공유하는 것이지 않을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 오늘 여기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 와 같은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지 않을까? 특별한 것은 없지만 궁금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는 언제부터 이러한 마음이 희석되기 시작한 걸까? 언제부터 누군가에게 나의 일상을 말하지 않게 된 것일까? 그리고 왜 그러한 사소한 연락만으로도 피로감을 느끼게 된 것일까? 나 역시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과 같아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힘들었던 감정을 토닥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 미움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소소하고 사소한 그 감정을 나열할 수 있는 연락이 싫지 않았다. 싫어하지 않으면서 왜 바뀌었을까?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그러한 질문이 만들어낸 약간은 삐딱한 생각 하나.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이지 않을까? 내 일상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저 밋밋하고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맹맹해서 그렇게 나의 일상을 전하는 것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라는 조금은 우울한 생각을 해본다. 과거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내가 큰 변화 없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고요하다 못해 무료한 일상을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삐딱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소통 역시 내려놓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반대의 생각 하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저 오롯이 듣는 것이 이제 버겁다는 것. 이야기 자체를 듣는 것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속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더 버겁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저 문장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 속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말과는 전혀 다른 감정과 행동을 마주할 때가 있다. 대화 중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혼자 속이 울렁거리기 일쑤였다. 그렇게 사람들의 또 다른 언어를 보고 난 뒤 혼자 남겨지는 날이면 허무한 감정이 들곤 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곱씹게 된다. 지금까지 진심으로 여겼던 그 말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도였을까? 그렇게 혼자서 그 의미들을 곱씹어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마음이
복잡해지곤 한다. 그리고 순간 모든 것이 낯설어진다. 그동안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했던 그 대화들은 당신에겐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요? 묻고 싶어진다. 내가 전혀 모르는 타인이 된 것 같아서.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조금씩 벅차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든 나에 대한 생각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게으름 때문이 아닐까 라는 나에게 던지는 화살. 다음에 라는 단어로 회피했던 수많은 약속과 대화가 떠오른다.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언젠가 너와 만날 준비가 된다면 만나겠다는 회피성 단어. 다음에 그 회피성 단어를 수도 없이 써왔던 과거의 내 모습들을 떠올리며 반성과 자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기회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과의 만남, 너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그때 그 약속,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장소의 기약 없는 기다림까지 떠오르는 기억을 하나둘 회상하고 있노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던 건 바로 나였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떠나보낸 인연, 나를 떠난 인연을 하나둘 머릿속에 떠올리니 괜시리의 마음이 휘날해진다. 그때의 넌 나에게 진실했을지 괜시리에 궁금해지는 오늘, 그와 반대로 그때의 나는 너에게 진실한 마음이었을까?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잃어버린 나의 인연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새로운 누군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함께 다짐해본다. 과거처럼 게으름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새롭게 찾아올 인연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맹목적인 내 편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위로받고 싶을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자랑하고 싶을 때, 내 속마음을 다 말하고 싶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일 것이다.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나를 지지해줄 사람, 나를 이해해줄 사람, 내 옆에 있을 사람,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나는 가끔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다. 과연 나는 어느 선까지 내 친구 편에, 내 사람 편에 서야 할까?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나의 이성적인 잣대를 어디까지 내비쳐도 되는 걸까?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감정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에서 사건을,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은 왜 그랬으며 나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하는 나름의 추측, 추리, 판단을 하며 내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그르었는지
혹은 너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로 바라보려 노력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합리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땐 모두에게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나름의 기준을 꽤 오래전부터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을 그렇게 자로 재듯이 옳다 그르다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민 상담을 하거나 듣게 된다. 그렇게 서로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면 나는 보통 이런 행동을 많이 취했다.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쭉 듣는다. 그리고 묻는다. 그래서 그때 너는 어땠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그 일을 겪었던 사람의 감정을 파악한 후 최대한 이성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내 생각을 풀어내곤 했다. 사실 지금도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다.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에 너를 그렇게 대했던 게 아니었을까. 마치 내가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본 사람인 양,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양 말하곤 했었다. 사실 나는 이러한 판단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친구가 겪은 일을 봐준다면 서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행히 아직까진 나의 이러한 상담을 판단을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다. 표현을 하지 않아서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찾아낸 내 나름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 어쨌든 누군가의 행동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이해해보려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러한 판단은 그리 나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다. 어쩌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되었다. 가끔은 이러한 판단보다 맹목적인 내 편이, 맹목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걸. 사실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했다. 내가 내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으니까. 이유가 어찌되었건 나의 편에 서주기를 말이다. 그 일이 설사 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더라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더라도 내 편에 서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저 무작정 그 사람보다 나를 위로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못했더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너를 지킨 거라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너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 어느 날의 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네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다그치지 않고
나를 흔들지 않고 보듬어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다. 사실 나는 예전에도 몇 번이고 이런 맹목적인 마음을, 간절함을 어렴풋이 느낀 적이 있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가끔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마음을, 눈빛을, 말투를 느꼈던 그때의 난 그의 편에 서긴 했었다.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일단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말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나 같아도 너같이 행동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충분히 잘한 거야.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이 진실했는가 묻는다면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 내 이성적인 판단에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였으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내 마음을 굳이 표현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무엇보다 그저 위로해주길,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 보여서 굳이 내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했던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사람의 잘못이, 그 친구의 잘못이 아주 조금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이성적인 판단을 좋아했던 내가 그들과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자 내가 했던 판단과 해석이 자만한 태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다 보면 아주 다양한 상황과 마음이 수없이 얽히고 설키게 된다. 그 속에서 맞다 그르다 판단을 하는 것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 판단해내는 것이 점점 모호해진다. 어느 시선으로, 어떤 감정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해석과 판단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에. 그리고 가끔은 이성적이고 옳은 판단보다 나와의 친밀도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냈다. 내가 겪고 난 후 알게 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감수성으로 판단하기로. 그러니까 맹목적인 너의 편이 되기로.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면 너를 지지하기로, 너를 위로하기로, 최대한 너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다. 네가 숨고 싶을 때, 문득 사라지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울 때, 이 사람은 들어줄 것이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의 편에 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일단 너의 편이 돼주기로 했다. 어느 날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취향을 알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취향을 지닌 채 살아간다. 어떠한 이유 덕분에 생긴 취향일 수도, 직접 겪은 일에 의해 생긴 취향일 수도, 그냥 이유 없이 마냥 좋아져서 생긴 취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이 취향이라는 것과 마주하게 될 때면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든다.
취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빛깔 같다고. 취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향기 같다고 말이다. 그래서 떠올려 보았다. 나의 취향을,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대의 취향을. 누군가의 취향을 알아간다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 싶다. 전혀 알지 못하던 누군가에서 나의 누군가가 되기까지 우리에겐 몇 번의 우연스러운 만남과 필연적인 기회가 지나갔다는 걸. 그저 스쳐가는 무수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그대와 나는 겹겹의 우연과 찰나의 기회를 통해 서로의 취향을 알아갈 수 있는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어쩌면 우리는, 그대와 나는 아주 소중하고도 귀한 기회를 얻은 셈일 수도 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인연이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만나지지도 지속되지도 않은 아주 얄궂은 존재이니 말이다. 그래서 뚜렷하게 새겨보기로 했다. 하나둘 마음속에 담아보기로 했다. 그대의 빛깔을, 그대의 향기를, 그렇게 그대의 전부를. 누군가가 나의 취향을 기억해준다는 것만큼 기분 좋고 애틋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 이거 안 좋아하잖아. 이걸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네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같은 말들은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을 포근히 안아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말 속에 담겨있는 세심함은 언제나 깊게 남는 법이니까.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취향을 좋아한다.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그 무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다는 뜻일 테니까. 생각해보면 나의 취향은 때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다.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뎌지기도 하고, 원래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문득 나쁘지 않게 느꼈던 것처럼 취향은 무수히 변하고 사라지다 이내 섞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한 취향 같은 것이 몇 가지 존재한다. 하나, 찌개에는 무조건 감자를 넣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감자이다. 나는 감자가 들어간 음식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뭔가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자의 포슬거리는 식감과 담백한 맛이 좋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참치찌개, 고추장찌개 등 찌개류에는 무조건 감자를 잔뜩 넣어서 먹는다. 밥을 먹다가 우연히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잔뜩 신이 난 얼굴로 감자 예찬론을 늘어놓은 적도 덜어 있었다. 둘, 보라색 덕후라는 것. 사실 이건 엄마의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엄마가 워낙 보라색을 좋아하시다 보니 나 역시도 자연스럽게 전염된 케이스라고 해야 하나? 물건을 살 때마다 습관적으로 보라색을 찾다 보니 어느새 내가 쓰는 물건들은 온통 보라색으로 일렁이게 되었다. 그 외에도 아주 자잘한 취향은 대략 이러하다. 소주보단 맥주를 좋아한다는 것, 구두보단 운동화를 좋아한다는 것, 치마보단 바지를, 봄보단 가을을, DSLR 카메라보단
필름 카메라를, 산보단 바다를,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취향들이 내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가끔 나와 취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이에게 낯선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마치 또 다른 나인 것처럼. 먹고 싶은 음식의 주기가 딱 맞아떨어질 정도로 흡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서 낯선 감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낯섦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 나와는 다른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나와 같을 줄만 알았던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 그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는 어쩌면 극히 일부분일 수 있겠구나. 극히 일부분만을 보며 마치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을 수도 있겠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라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든 순간 갑자기 그 사람과 한없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내 또 다른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나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건 어쩌면 그만큼 나에게 마음의 문을 더 열어주었다는 신호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와 다르다는 것에 서운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취향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 기억력을 테스트해 볼 겸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대들의 취향을 조금 나열해 볼까 한다. 내가 아는 그대는 조금 독특한 식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컹거리는 식감을 싫어해 푸딩과 회를 절대 먹지 않는다. 하지만 내 기준에선 충분히 물컹거리는 식감인 족발 껍질과 곱창, 젤리는 곧잘 먹어치운다. 또 슬라이스 치즈는 싫어한다면서 피자 위에 뿌려져 있는 모짜렐라 치즈는 맛있게 잘 먹는다. 또 내가 아는 그대는 부대찌개에 라면보다 우동살이 넣는 것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먹든 무조건 청양고추를 빼놓지 않고 먹는 그대도 있다. 또 내가 아는 그대 중엔 콜라를 너무 좋아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콜라를 마시는 콜라 덕후가 있고 차분한 성격과 다르게 걸그룹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푸는 그대도 있다. 또 마블 영화를 좋아해 같은 영화를 수십 번도 넘게 본 그대도 카페 모카엔 무조건 휘핑크림만이라며 산처럼 쌓아올린 휘핑크림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대도 게 알레르기가 있어 게장을 먹지 못하는 그대도 월남쌈을 먹을 때 라이스페이퍼에 고기만 넣어 먹는 그대도 있다. 냄새에 예민해 내장 종류엔 손도 안 대는 그대도 있고 김치를 워낙 좋아해 어떤 음식을 먹든 김치를 산처럼 쌓아놓고 먹는 그대도 있다. 이처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대들의 취향은 아주 많고 다양하며 매우 복합적이고 또 한없이 단순하다. 과연 나는 언제까지 그대들의 취향을 알아갈 수 있을까? 또 그대들은 얼마 동안 내 곁에 머물며 나의 취향을 알아가 줄까? 그대들의 취향을 적어 내려가며 우리가 함께했던, 그래서 아마도 함께 기억하고 있을 그 추억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대와 함께 변화해갔던 나의 취향 또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확고하다 믿었던 내 취향은
앞으로 몇 번이나 바뀌고 변화하게 될까? 또 그대들의 취향은 어떠한 이유로 사라졌다 새롭게 생겨나게 될까? 부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그대의 취향을 빼곡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대만이 지니고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대의 빛깔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누군가의 취향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계속해서 생겨났으면 좋겠다.